예, 그 올해만 들면 나스닥이 한 16% 정도 올랐죠. 코스닥이 거의 상한가, 거의 29%, 한 30% 올랐죠. 상당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코스닥. 뭐 논리는 간단하죠. 작년에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올라온 것인데 이 또한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참 안 좋을 때는 비나이다 이러다가 너무 과하게 또 올라온 느낌이 있으니까 조금 이게 톤이 좀 다운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 법한 지금 시점입니다. 오늘 애널리스트가 아닌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는 도대체 이 시장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성공 사례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요렇게 올해는 좀 농사를 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좀 메시지를 하나 얻고자 오늘 이름 멋있네요. 황소자산운용의 오준규 대표님을 모셔서 이것저것 한번 대본 없이 네.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뭐 제가 소개를 했지만 본인 직접 한번 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황소자산운용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오준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각설하고 시장이 상당히 바뀌는 듯한 분위기인데 저저번 주까지만 해도 2차 전지가 좀 죽으면 이제 기타 업종이 좀 튀어오르고 2차 전지가 다시 올라오면 나머지 종목이 좀 풀이 죽는 그런 약간 시속 게임이 좀 있었다가 네. 금요일은 좀 달랐어요. 네. 2차 전지도 강했고 다른 확산된 업종, 특히 반도체가 열일했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여기 우리 NH증권 방송에 잠깐 나왔었던 게 제가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2021년 1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시장이 상당히 호황이었었고 연초였었고요.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보시느냐. 네. 그때 저도 기억을 돌아보니까 시장을 되게 좋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뭐라고 했었냐,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었냐면 매크로나 수급은 굉장히 좀 고생을 시킬 것 같다. 근데 거시는 굉장히 시장을 불안한 요소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주식은 제가 미시에 있다라고 해서 업종 하나하나 보면 업사이드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좋게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미 저는 그래요.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저는 좀 뭔가 좀 자세를 좀 바꾸는 게 좀 좋은 것 같은데 하나가 뭐냐면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세요. 완벽해지려고 한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르는 부분은 이제 과감히 좀 무시한다? 네네. 아니면은 투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배제한다. 그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자산 배분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은 모릅니다. 타이밍은 알 수가 전혀 없고요. 예. 타이밍을 우리가 이제 제가 저번에 나왔다. 우리는 시장을 사면 안 돼요. 한국 시장에서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의 차이는 미국 시장은 100년 동안 상승하는 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시장을 놓고 보면 사실상 박스권에 갇혀 있다. 맞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주식시장을 돈을 벌 거냐? 한국은 무조건 산업에 베팅해야 됩니다. 산업에? 네. 산업만 공부를 하면 사실상 한국 주식시장에서 저는 한 절반 이상은 끝났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자꾸 경제를 공부하는 거죠. 경제를 공부하니까 저는 주식이 잘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나와서 뭐라고 했었냐면 기억이 납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걸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포트폴리오 바뀐 게 물론 비중의 차이는 있어요. 예.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한국 주식시장을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하면 돈을 벌었느냐? 결국은 시장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요. 산업에 잘 투자를 했으면 참 미국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한국 그만큼 다양한 산업이 있고 우리가 2000년부터 2007년, 8년까지 중국의 어떤 막
그 막강한 성장력을 기반해서 자본재가 크게 성장을 했었고요. 저도 네. 그 당시에 이제 예. 현업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를 할 때였고, 차화정이라든지 뭐 조선건설, 뭐 철강이라든지 이쪽에 어떤 베팅을 했으면은 큰 수익을 얻었고, 그 이후에는 또 핸드폰, 모바일의 성장, 그 이후에는 뭐 중국 관련 소비재,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또 반도체, 그리고 또 이어져 오는 2차 전지의 어떤 이 성장, 이런 건데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단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에 또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주식이 없다든지 있다 하면 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건지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은 저는 반도체가 좀 편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 이제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크로 경제를 공부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경제를 다 공부합니다. 유럽은 어떻고 중국은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저도 공부를 합니다. 네. 저도 공부를 하는데 이게 공부를 100이라고 하면 네. 우리 투자자들은 매크로 공부를 7, 80을 하십니다. 상당히 많이 하죠. 저는 반대가 돼야 된다. 반대로. 예, 반대가 되는 게 음. 매크로 공부나 20, 30% 정도는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업이나 종목 공부가, 특히 한국은 산업이다. 간단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한국은 제가 봤을 때 내수 산업이나 저는 PAR 되는 산업은 있다고 봐요. 뭐냐면 규제 산업. 예를 들어서 뭐 유틸리티라든지 뭐 가급적이면 은행도 규제 산업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음식료라든지 일종의 약간 규제가 들어가는 물가의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으면은 성장성이 없다든지. 그리고 글로벌에 나가서 브랜드를 가지고 그 기업을 하는 거. 저는 뭐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 현대차, LG전자, 그 다음에 삼성 갤럭시 폰, 그렇게 글로벌 추가 성장이 힘들지 않겠느냐. 이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로는 사실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K-팝이라고 봅니다. K-팝.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 쪽은 글로벌 나갔을 때 소비재로서의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몇 년 동안 지켜보면 결국 우리가 어떤 업종에 투자했어야 되는지 답은 정해져 있죠. 뭐냐면 미디어 컨텐츠, 2차 전지, 반도체였거든요. 반도체는 이제 경기 상황 때문에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근데 그거는 그 업종에서 투자를 잘 하고 종목을 고르는 것이 이제 답인데, 자꾸 거시경제나 미국의 연방은행의 정책을 공부를 하면 매수 매도 타이밍만 자꾸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저희 같은 사람은 사실 저도 사실 FOMC 정책을 당연히 보고, 당연히 글로벌 정책 당연히 보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주는 아닌 거죠. 주는 산업이고, 그 다음에 종목,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매크로를 공부하더라도 이런 거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미국 FOMC의 어떤 정책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통화 정책은 정말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중국과의 어떤 패권 전쟁이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2차 전지가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호황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안 나왔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답을 줬다고 봐야 돼요. 많은 산업 중에서 미국에 와서 무조건 비즈니스를 하라라고 하는 건 딱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그 다음에 반도체. 네.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놓고 갈 수 없는 비즈니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어떤 울타리를 치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비즈니스고, 미국이 울타리를 쳐는 거고, 중국 제품 미국에 못 들어온다. 예. 그러면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자꾸 너무 단기적인 이슈, 단기적인 수요, 단기적인 뭐 실적,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시니까, 타이밍을 자꾸 노리시니까, 저는 자꾸 좀 실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 분석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고 나면은 사실 주식은 편안해집니다. 근데 산업 분석을 해도 네. 시장이 빠지죠. 빠지죠. 또 FOMC가 금리 올리면 시장이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 내가 피해 가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번에도 나와 말씀드렸는데, 내가 안 될 때는 시장만큼 빠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시장이 30% 빠질 때 내가 30% 빠지는 걸 못 견디시는 거죠. 그렇죠.
힘들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가 내가 10억에 샀는데 서울의 아파트가 30% 빠졌어요. 그럼 우리 집이 30% 빠지면 7억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잘못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어느 동네에 어떤 아파트를 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부동산은. 주식은 더 중요하죠. 어떤 산업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보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장이 하락할 때는 주도주도 하락하게 됩니다. 시장만큼은 하락하게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돌아설 때는 다른 속도로 돌아서요. 지금이 딱 저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원래는 시장이 상승 추세인데 속도가 다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하나만 보고 한번 다음 얘기 나눠보죠. 이게 SK 하이닉스의 주봉의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렇게 쭉 올라온 모습들 네. 보고 있죠. 거의 뭐 15만 원까지 한번 터치했었던 네.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몇 년 지났습니까? 거의 이제 뭐 1년 네. 반 넘게, 네. 물론 뭐 중간중간 이게 반등도 있었지만 뭐 먹을 게 없었던 시장, 그리고 상당히 그쵸. 힘든 구간이 이뤄졌던 모습인데, 뭔가 이제 다시 양봉의 모습들이 나오면서 뭐 하이닉스에 대한 시각을 다시 이번에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를 작년 가을부터 투자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좀 일찍 했습니다. 일찍 했네요. 일찍 해서 좀 고생도 네. 좀 많이 했죠. 예. 고생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최근 들어서는 추가 매집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저도 못 본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작년에 반도체 DRAM 전체적으로 빗그로스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렇죠. 제가 반도체를 투자한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빗그로스가 마이너스 나는 경우는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네.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지금 1분기가 적자로 돌아선 것 같은데, 그것도 2009년 이후로는 없었던 상황이고, 처음이죠. 예, 없던 상황이고 보기 드문 현상인데, 음. 그게 그러니까 조금 제 분석이 잘못됐는가라는 건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아까 차트 보셨겠지만 저는 20년하고 21년은 사실은 우리 지금 22년, 23년의 소비까지 다 땡겨서 소비를 한 게 아닌가.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맞아요. 재화에 네. 대한 소비가 네. 극단적으로 올라간 게 아닌가. 지금은 반대 현상이 좀 생기고 있고. 예. 그러니까 선수요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통화 정책이 반대로 돌아서면서 또 그 뭐 칩을 구매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재고가 쌓였던 거를 재고떨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문이 더 적어지고, 그러니까 또 세트도, 그러니까 더 수요가 적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은 사실상 좀 공급 과잉이 있었지 않느냐. 이게 삼박자가 같이 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같은 시황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어차피 반도체라는 비즈니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이클입니다. 그렇죠. 사이클. 확실한 사이클입니다. 어. 확실한 사이클인데, 그리고도 우리가 믿었던 건 저점을 높여가는 사이클이다. 그러니까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좀 저는 다르다고 보는 거는, 철강이나 화학은 사이클 주식이죠. 사이클인데 저점을 높이는가, 그런 확신이 들지는 않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우리가 삼성전자를 필두해서 보면 계속 빅그로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주가도 마찬가지였고 저점을 높여가는 네, 그치. 사이클 주식이었거든요. 네, 그건 맞죠. 예.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작년에 저도 딱 하반기에 너무 수요가 둔화가 되니까 저점을 높여가지 못하는 산업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 우려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사실은 아직도 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감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 내로 재고가 한결까지 줄 수 있을지, 가격은 얼마 정도까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우려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공급은 좀 좀 그렇죠. 조절이 된다 하더라도 예. 수요가 받쳐주느냐. 그렇죠. 예, 수요가, 공급은 줄이겠죠. 네. 확실히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가 얼마나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저는 뭐 1분기에 약간 LG전자의 실적을 좀 보면, 대단했어요. 예, 그만큼 또 약간 우리 컨슈머 쪽에서는 소비가 좀 살아날 수 있다. 또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뭐 모바일 쪽도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는 그쵸. 상황인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 그래도 반도체 성장을 이끌었던 거는 클라우드 서버,
데이터 센터 이쪽인데 그쪽은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성장을 계속 이끌어왔는데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저는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AI를 기대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 AI가 이제 많이 확장이 되면 결국은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FOMC 금리 정책이 금리 인상이 둔화가 되거나 하반기에 하락 쪽으로 간다면 예. 소비재 쪽에서도 저는 수요가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소비재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전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저는 살아난다고 보고 데이터 센터도 투자가 확장이 되면 좀 기대는 24년부터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본격적인 사이클이 위로 턴을 하지 않을까. 대표님 그럼 삼성전자 쪽도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조금씩 매수를 좋죠. 좋은데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상 복합 기업이니까 물론 반도체가 가장 큰 뭐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모바일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하이닉스보다는 저는 배탄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과거하고 좀 다른 거는 예. 삼성전자가 그래도 지금 해서 좀 점유율은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저는 좀 더 나아지려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저는 비메모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네. 그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요 주봉 한번 보여드릴 테니 어느 기업인지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에코프로. 에코프로입니다. 이게 이제 방금 이제 반도체에 대해 얘기 나눴는데 이사전지도 잠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무슨 미임 주식 같은 차트죠. 대단한 화라산 같은 이런 모습들인데 너무 쏠림도 있지 않느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이런 지적도 좀 있고 에코프로가 올라가니까 막 코스모 그룹도 재차 올라가고 네. 뭐 양극재 올라가니까 이제 다시 음극재가 이제 후발주자로 영차 형님 따라가겠습니다. 네. 막 이러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인데 룸이 더 남아 있느냐 이게 단 고민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고를 더 외칠 수 있을까? 부담되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예, 부담이 되겠지만 저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전부터 2차 전지가 탑픽이었고 네. 그 중에서도 종목은 사실 에코프로였던 습니다. 그런데 수익 얼마나 대단하시겠네요. 2019년도에 저희들이 매집을 했으니까 물론 근데 뭐 그거는 수십 개 종목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요. 뭐 우리가 개인처럼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사실 2차 전지가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코로나 때 갑자기 이제 환경 규제를 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가을에 뭐가 있었냐면 테슬라가 또 저기 LFP 배터리를 쓴다. 또 그 다음에는 2011년 상반기에는 폭스바겐이 배터리를 직접 가지겠다. 그러니까 OEM 업체가 직접 배터리를 투자하겠다. 그 다음에 작년 1분기에는 그 리튬 가격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올랐죠. 오르니까 또 이게 올려면 배터리 가격 올라면 그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다음 작년 말에 뭐 경기, 그다음에 테슬라의 가격 인하를 해갖고 또 수요 둔화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저는 잔파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미국만 놓고 보면 약 한 2천만 대 정도 자동차 시장이거든요. 2천만 대 자동차 시장인데 2030년까지 50%라고 하면 1,000만 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테슬라 모델 3 보면 대당 약 70kW 정도 배터리를 장착한 차가 팔리는데요. 미국은 아무래도 좀 더 큰 차가 많으니까 픽업 트럭이라든가 많은데 저는 대당 100kW 이상의 차는 탑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1,000만 대 하면은 1,000GW입니다. 예. 2030년에는 미국의 수요가 1,000GW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미국에 1,000GW가 생기는데 누가 공급합니까? 지금 중국은 안 한다는데. 그럼 한국 업체가 저는 뭐 최소한 50에서 70%는 공급하지 않겠냐. 그러면 1,000GW면 지금 우리가 LG엔솔이나 우리 3사가 미국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는 아직도 500GW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500GW는 더 늘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상 1,000GW 수요가 생기면 캐파는 더 늘어야 돼요. 1,200GW 정도는 캐파가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00기가와트면 양극재가 얼마나 필요한가? 물론 이게 배터리 스펙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100기가와트 하면 30만 톤 이상이었다가 지금은 뭐 622, 811, 9반반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금 좀 달라지고는 있는데 네. 한 그래도 20에서 30만 톤 정도는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1000기가와트면은 양극재만 약 한 200에서 250만 톤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4사죠.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뭐 LG화학, 코스모 신소재까지 코스모 신소재 아직 일단은 빼고 4사 정도가 커버를 해야 될 게 미국 소비만 가지고도 평균 약 70만 톤 정도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나머지는 우리나라도 있고 유럽도 있고 나머지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2030년까지 양극재는 100만 톤은 필요하다는 뜻, 각사가. 근데 이제 작년에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캐파가 9만 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10배 성장하는 거죠. 그쵸. 10배 성장하는데 주가가 10배 갈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거 방향성이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너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착했던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러면은 어떠냐 이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분 이익 실현할 건 이익 많이 실현했고 또 신규로 더 살 건 더 사고 좀 그러고는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한 업종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비중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 실현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지금 만약에 2차 전지 중에서 안 오르거나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적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스펙에서 증가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올라온 게 이제 실리콘 능극재죠. 아, 그렇죠. 실리콘 능극재, 그다음에 CNT 도전재, 그다음에 건식 공정. 이런 어떤 기술적인 스펙에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양극재 쪽에서 하이니켈가가 점점 올라오면서 양극재가 시장을 주도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달라져야 될 게 뭐냐면 음극재 쪽에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줘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테슬라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건식 공정.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기술적으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어떤 기회는 계속 생기지 않을까. 저희가 우리 방송에서 얼마 전에 음극재 관련해서 대주전자 재료를 소개를 해드렸고 네. 숨어있는 보석 2025년에는 대전자 재료에 음극재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주민연구원의 레포트를 약간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참 이게 그 종목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2차 종목들이 많아서 든든합니다. 아, 예. 그 종목 찾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튜브에 의존을 많이 해요. 아, 진짜 정보를 어떻게 얻는 이게 사실은 2차 전지 산업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이 학술적인 용어도 많고 이 산업에 연관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방금 대표님도 중간중간에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쓰시긴 했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참 이게 산업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서두에서도 개인 투자 입장에서 좀 차원에서 좀 공부하기 좀 쉬운 산업의 이해도를 위해서는 좀 어떤 학습이 좀 도움 말씀 좀 주실 수 있다라면 어떤 걸 좀 봐라. 사실 레포트를 읽어라 해도 되는데 레포트도 사실은 어렵거든. 저 같은 경우는 업종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사실 반도체가 어렵지 2차 전지는 사실 상대적으로 쉽다고 봅니다. 그래요? 2차 전지 상당히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시장, 물론 나중에 뭐 ESS든 추가로 확장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EV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자동차 시장을 공부를 했어요. 자동차를 참고적으로 제가 2019년 그 이전부터 이거를 강력하게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러 가면 차 매장을 가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한다고 하는 독일 회사라고 보자고요. 독일 회사들을 보면 엔진 개발을 안 합니다. 엔진 개발을 안 하는데 왜 안 하느냐? 다 전기차로 전환이 될 거니까 엔진 개발을 추가를 안 해요. 하는데 어쨌든 자동차라는 게 8천만 대, 9천만 대, 1억 대 사이에서 좀 판매가 글로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점차 비중이 5%, 10%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대당,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대당 우리 배터리가 얼마 정도 탑재가 돼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휘발유차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가득 채우면 600kg대를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600kg를 가져야지 이게 시장이 확장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예, 확장이 되는데 그럼 600kW를 가려면 우리가 대당 몇 킬로와트 배터리를 달아야 되느냐? 물론 그것도 기술적으로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저는 한 100kW 이상은 달아야 되거든요. 100kW. 예, 100kW는 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역산을 해보면 우리가 2030년에 전기차 침투율이 어느 정도 될까? 그걸 계산해 보면 미국만 아까 제가 1000kW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머지 그러면은 이게 전세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약간 2차 전지는 탑다운이 편합니다. 우리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바텀업이 힘들어요. 바텀업이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탐방 가기도 힘들고 맞아요. 기술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내려오면 사실 편한 산업이 바로 2차 전지 산업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LG엔솔, 삼성 SDI, SK온 나중에 다 얘네들은 또 이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다 캐파를 했어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계획 발표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워요. 그 예를 들어서 미국에만 1000기가와트가 소유가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지금 LG엔솔이 300기가와트, 뭐 SK온이 200기가와트, 삼성 SDI 100기가와트 뭐 되는데 이걸로 부족하겠구나. 추가로 더 증설이 있겠구나. 라든지 그 다음에 역산으로 내려가 보니까 100기가와트당 필요한 양극재가 몇만 톤인지 역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포스코 케미칼이 여태까지 발표한 내용들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충분히 더 발표를 하겠구나. 투자를 계속 하겠구나. 증설을. 예, 증설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내려가시는 거고. 이 방향이 하나 있고요. 또 한쪽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조금 어렵죠. 기술적인 거죠. 왜냐하면 하이니켈이 뭔지.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런 거죠. 그럼 배터리가 100kW면 그 안에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 어렵다. 그거는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 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저희들도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보면 참고를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 원가의 40% 양극재고 뭐 이렇게 쭉쭉 무게는 어떻게 나가고 그럼 원가가 뭐 한 10%는 동박이고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가총 이게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조가 셀 업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조는 양극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맞춰 나갈 수 있죠. 근데 그동안의 핵심적인 소재는 양극재였던 거예요. 양극재가 점점 하이니켈로 올라가면서 자동차의 밀도가 배터리 밀도가 계속 올랐거든요. 예. 그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극재는 핵심적인 미네랄이고 그다음에 양극재는 이 원가를 연동해 줄 수밖에 없어요. 연동을 안 해주면은 양극재 업체들이 양극재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조건 가격 전가를 해주는 비즈니스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스펙도 계속 올라왔던 거고. 그리고 양극재 업체가 편했던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가 방식이 다른 거예요. 방식이요? 중국은 LFP를 한 거고 우리는 삼원계를 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분리막이나 전지박이나 전해액은 중국을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양극재는 뭐냐면 원료만 가져오는 거죠. 리튬, 전구체 이런 것만 가져오지 자체는 스펙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저는 양극재가 좋았던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어떤 거를 확실하게 제품 울타리를 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셀업체 입장에서는 가격 전가를 시켜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계속 하이니켈계가 발전해왔기 때문에 수익성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여러모로 합쳤을 때 양극재가 좋을 수밖에 없었고 저는 앞으로도 이거는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케이. 네. 자, 이제 좀 어려운 내용 들어갔는데 요것도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니까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얘기 나눴고 삼성전자도 좀 얘기 나눴는데 사실은 반도체가 따져보면 되게 세밀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종목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종목이 갈리고.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작년까지는 좀 안 좋았던 게 반도체였지만 반도체만 안 좋았느냐? OLED도 안 좋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SK 하이닉스 실적을 뜯어보면 메모리 쪽도 있지만 이 낸드 쪽도 골칫거리였거든요. 근데 낸드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많이 쌓인다라는 고단화 개념으로 좀 가야죠. 상당히
하이 퀄리티로 이제 변모가 되는 건데, 뭐 DDR5도 이제 인텔에서 이제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긴 한데, 이제 반도체를 좀 쪼개자 이거죠. IT를 좀 쪼개자. 쪼갰을 때, 이 오 대표님의 투자 전략은 또 약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지만, 어떤 쪽을 좀 공부를 하면 올해 좀 농사를 좀 잘 지었다. 이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작년, 저작년 계속 오면서 이제 약간 이 우리가 커머디티화 돼 있는 디램 쪽 투자보다는 약간 우리 그 파운드리 중심으로 비메모리 중심으로 사업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든지 선단 공정에서 투자가 되어 있는 장비나 소재 업종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앞으로는 좀 계속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자체는 뭐냐면 공급 조절은 사실 커머디티 쪽, 이 일반 디램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기적인 사이클로 인식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크게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이 이제 디램이나 랜드 같이 경기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한쪽은 기술적인 진보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픈 AI 때문에 챗 GPT 때문에 어떤 뭐 이쪽에 어떤 AI 관련돼서 서버 투자라든지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제 늘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제 디램이 들어갈 거냐. 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HBM이라든지 그럼 도대체 그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지금 아직까지 크게 시장 형성이 안 돼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하지 않고 있고 하이닉스만 일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 부분들이 사실 문제죠.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부 다 이제 그쪽에 기술적으로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오르는 건데 그 부분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렵죠.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도 사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탐방이나 기술적인 공부를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먼저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근데 지금은 타이밍상 저는 지금은 하이닉스라든지 지금 감산을 한다는 뜻은 제가 봤을 때는 공급을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니까요. 디램 가격도 이제 더 이상 하방이 탄탄해지는 거고. 지금은 그냥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쪽이 저는 더 우선이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쪽 칩 메이커 쪽 조금 더 우수하지 않을까. 칩 메이커. 그리고 이제 추후에 근데 이게 같이 가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감산을 하면 소재 업종은 안 좋지 않느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같이 가더라고요. 같이 가요? 같이 가더라고요. 같이 가기 때문에 저라면 투자를 제한을 하는 거는 일단은 칩 메이커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한 축, 그다음에 소재. 소재는 예를 들어서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다시피 낸드의 고단화라든지 그다음 반도체가 마이그레이션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웨이퍼 투입량 자체가 늘어나. 옛날에는 한 웨이퍼를 더 미세 공정화해서 더 많은 원가를 낮추었는데 지금은 미세 공정화가 잘 안 되니까 웨이퍼 투입량 자체가 많아지는구나. 아니면은 반도체 공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8개, 옛날에는 8개, 9개 핵심 공정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70개, 공정 수가 엄청 많아지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다양해지면서 혜택을 보는 소재나 장비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쪽에 저는 또 한 축. 그리고 또 한 축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2년, 3년 뒤에 뭐가 제일 좋을 거라고 보냐는 거죠. 2, 3년 뒤에 반도체 안에서. 뭐 우리 AI라든지 아니면 저는 자동차라든지 뭐 이쪽에 수요가 되는 쪽 반도체일 거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장 쪽도 좋아할 것 같고.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 PCB가 좀 좋았다가 죽었잖아요. PCB 애들도 좀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PCB도 당연히 또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투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FCBGA라든지 이쪽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쪽도 주가가 같이 빠졌어요. 같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반도체랑 사실상 같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PCB 쪽은. 근데 PCB도 사실 두 쪽이 있죠. 예를 들어서 모바일 쪽 중심이냐
아니면은 이제 나머지 전장이냐 아, 서버냐 이쪽으로 아. 들어가는 건 중심이냐. 근데 저는 이제 후자 쪽을 후자 좀 더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선호를 하는 거죠. 예. 우리 오준규 대표님 맨 처음에 이제 그 인트로 처음 할 때 내가 모르는 건 과감히 버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모를 것 같아서 버리는 업종이 아닌가 싶어서 좀 질문하기 좀 예민하긴 한데 모르는 업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약바이오. 아, 제약바이오는 모르십니까? 아니면 뭐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이게 머리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사실 제약 바이오를 잘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유가 투자 안 있는데, 하시구나. 예, 잘 안 하는 거는 음. 제가 이 우리 생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바이오 기업을 탐방을 가보면 음. 한쪽만 보고, 즉 IR 담당자의 말만 듣고 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는 것은 회사 IR도 있지만 업황, 그 다음에 경쟁사, 그 다음에 증권회사 보고서, 다양한 각도로 회사를 분석하고 접근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바이오 기업은 그게 예.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음. 제가 업데이트나 내가 왜 사야 되는지, 왜 팔아야 되는지, 또 왜 홀드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언제까지인지, 이거 판단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이제 과거의 지인이 뭐 VC에 계신 분이었는데 바이오를 주로 분석하셨던 분이에요. 예. 근데 그분이 나와 전업 투자를 하시는데 자기는 유통시장에서 바이오를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VC에서 바이오만 연구했던 사람인데 전업 투자로 나오셔가지고는 바이오 기업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두 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하나가 이유냐면 한국의 바이오 세계 제일 비싸다.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바이오는 비상장일 따는 거다. 그분은 그렇게 천명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1년에 100개의 바이오 기업이 투자를 하라고 오는데 더 많은 데이터와 더 싼 가격으로 있는데 내가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임상, 임상, 일상이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내가 이제 비상장에서 500억 밸류로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럼 이게 전임상이나 임상, 일상이 임상 이상으로 갈 확률은 2배, 50%가 된다고 가정하자고요. 50%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은 이 50%만 되면 내가 10배 난단 말이에요. 상장을 하면. 네. 5천억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할 만한 투자다라고 보는데 그분은 이런 거예요.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 추가로 임상이 2상이나 3상이나 FDA 승인까지 가려면 훨씬 더 확률이 떨어지는데 배수는 수익률은 더 떨어진다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제가 좀 뭐 게으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뭐 개인적인 사견이시니까. 정말 저 개인적인 거고요. 그렇게 말하지만 저도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건 투자를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CMO, 예, CMO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한미약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ST팜이라든지 뭐 그런 기업에는 투자를 하는데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진 회사가 제가 잘 모를 뿐이지 뭐 예. 우리 개인들이 이제 이런 쪽에 이제 투자하는 이유는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예. 기술 수출로 인해서 또 신약도 개발되면 이게 또 드리밍 주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뭐 이거 단순하게 2배 벌려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퍼포먼스에 대한 로망은 상당히 크십니다. 어쨌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뭐 2차 전지도 나눠봤고 반도체도 얘기 나눠봤는데 그 외에 이쪽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리오프닝 쪽에서도 이제 세밀하게 또 따져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신재생 쪽에서도 한번 더 따져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통적인 좀 시클리컬, 좀 굴뚝 산업 이쪽도 좀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화학일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는 모르죠.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것도 언제든지 투자를 할 수가 있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불확실성이 앞으로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네네. 만약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내수인데 내수 기업이죠, 차라리. 내수. 내수인데 가격이 올라가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이죠. 예를 들어서 뭐 라면 값이라든지 그렇죠. 또 아니면은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오리온? 농심 같은 경우에 농심? 같은 경우 이제 저는 이제 제품가는 막 10몇 퍼센트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Q도 괜찮아. 그러면은 이익 증익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최근 시멘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시멘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주가는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 원가도 많이 올랐어요. 전기료라든지 유연탄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그리고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죠. 근데 지금 Q가 좀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Q는 주택 때문에 그런 것 그렇죠. 같은데 사실 뭐 시멘트라는 게 꼭 아파트 짓는 데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그런 업종이라든지. 근데 PBR도 싸고 아니면은 이제 저는 뭐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충분히 저는 뭐 지금 정도면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맞춥니까? 네. 뭐 시장 매일 공부해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갖고 있는 아주 굳건한 믿음으로 산 주식에 대해서 의지가 흔들리고 이 매도의 타이밍만을 공부하기 위해서 매크로를 공부한 것처럼 보이는 뭔가 좀 엇박자가 나는 듯한 하다 보고 팔다 보니까 오히려 판 주식이 막 저는 날아가서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는 지경에 그 종목들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방금 얘기한 대로 좀 종목이나 산업 쪽에 더 공부를 좀 더 할애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좀 수익률을 좀 많이 듬뿍듬뿍 가졌으면 좋겠고, 뭐 올해 시장에 대해서는 마지막 뭐 시장 예측 전망 안 하시겠지만, 네, 저는 뭐 어떻게 올해는 저는 사실 지금은 뭐 어떤 큰 이벤트만 터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의 파산이라든지 은행의 파산 뭐 이런 거 그런 것 그것도 이제 좀 작은 은행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의 어떤 뭐 금융 경색이 터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굉장히 연착륙을 하면서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가라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물가가 어떤 식당에 가서 밥값이 10,000원에서 지금 12,000원 올랐어요. 그런데 연준이 금리를 올려요. 그럼 다들 이 물가가 빠질 거라면 빠지는 게 아니고 12,000원에 고착화되는 거예요. 거기에 적응하는,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들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작년에 물가가 최고 많이 올랐던 게 6월 물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9.1%인가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상승률이 둔화가 돼서 이제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경기는 좀 침체로 가겠지만 다시 상승률만 둔화가 되면 금리는 오히려 저는 하락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Q가 다시 늘어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하여튼 뭐 이번 주 미국의 CPI도 있고 또 금리에 대한 얘기도 있고, 우리가 참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제일 듣기 싫은 말 있지 않습니까? Sell in May. 5월에는 팔아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올해는 좀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황소자산운용의 오준규 대표이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대본 없이 한번 티키타카 한번 해봤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